이 사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 3살, 3살, 2살 이렇게 아주 어린 4명의 원아를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사 IQ가 51입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에요. 아니 그런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했어? 어떻게 여기 취직해서 일을 했어? 어떻게 담임교사로 맡겼어? 또 하나 중요한 건 판결문에 따를 때 소아기호증이 인정됐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즉 소아를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 이런 질환이 인정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실제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남 완도로 가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7년 완도의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 성범죄 사건인데, 이 사건에는 놀라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화나게 만드는데요, 또한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자, 먼저 가해자는 어린이집 교사였고요, 피해자는 원생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별인데요, 가해자도 남성이고 피해자도 남자아이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연령, 나이입니다. 피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요. 가장 나이 많은 피해자가 당시 6살이었고요. 다른 피해자들은 놀랍게도 3살, 3살, 그리고 2살입니다.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이 당한 건데, 이 네 번째로요, 가해자는 담임교사였습니다. 어떤 반의 담임이었냐? 당시 맑은 샘물반이라는 이름이었는데, 맑은 샘물반, 만 2세에서 4세의 남자 아동들로 편성된 그런 학급의 담임교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요, 사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해자 교사 IQ, 그러니까 지능지수가 겨우 51입니다. 평균이 100인데 51이에요. 매우 낮아요. 심지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린이집 교사가 됐지? 어떻게 취직을 했지? 어떻게 일을 했지? 어떻게 담임까지 했지? 이게 정상적인 취업이었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성범죄가 지능이 낮아서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그 외에 소아기호증, 또는 소아성애증이라고 하죠, 그런 결과냐,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재판에서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과연 인정됐을까?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 판결문에 기초해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궁금한 사항은 더 많아요. 뭐냐면 이 범죄가 처음이냐, 혹시 다른 범죄,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아이들, 성적인 피해를 당한 성범죄 피해자잖아요. 아무리 어리지만 그 피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성장하면서 앞으로 이 피해가 계속 남고 또한 더 커지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2살, 3살 피해자들은 굉장히 어리죠. 하지만 6살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고한 형량도 궁금하죠. 판결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해남지원 1형사부 판결인데, 1심 판결은 2018년 2월 22일에 나왔습니다. 가해 교사는요,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8월 11일까지 5개월입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는데요, 만 2세에서 4세 남자 아동으로 편성된 학급의 담임교사였습니다. 어린이 보육교사로 근무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 4명, 6살, 3살, 3살, 2살, 이렇게 4명이 피해자였는데요. 그런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비롯해서 이런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해도 당연히 아동복지법 위반인데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강제추행을 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성폭법, 그러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에게 했다면 이거는 준강제추행이 되는 거죠. 자, 판결문의 내용을 피해자별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추악한 범죄고요.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역겨움을 느끼는 그런 사건인데요. 또 판결문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는 3살이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오후 1시경인데요. 이 가해 교사가 담임이었던 맑은 샘물반 교실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던 이 피해 아동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앉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결문 내용 그대로예요.
피해 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가지고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건 동시에 성적인 학대 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6일 지난 6월 20일에도 또 6월 26일에도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시간도 비슷해요. 12시 40분에서 1시 그 사이입니다. 왜냐?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피해 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 모두 다 인정됐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해자 역시 3살입니다. 2017년 7월 4일 오후 1시경 교실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 아동의 옆에 다가가서 앉은 다음에 손을 끌어당겨 가지고 비슷합니다.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또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아이의 손을 끌어당겨 가지고 팬티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고 또 팬티를 입은 채 피해 아동의 입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습니다. 자, 이거 역시 강제추행 또한 성적 학대 행위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5일과 또한 7월 11일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거 다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8월 8일.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 어린이집에서 일한 마지막 날인데요. 이날 아침 9시 43분경에 교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 아동을 끌어안아요. 이게 더 추악한 범죄로 이제 진전된 겁니다. 입고 있던 앞치마로 피해 아동의 손을 덮어서 가립니다. 이게 IQ 51인데 굉장히 지능적인 범행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린 다음에 손을 그 앞치마 아래에서 잡아 끌어서 팬티 속에 있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합니다. 이제 팬티 속으로 손을 이제 넣게 한 겁니다. 더 심한 범죄가 된 거죠. 그리고 직접 피해 아동의 손을 잡고 2살짜리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어 자유행위를 했다. 또 계속해서 피해 아동의 입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역시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 다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살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인데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어린이집 통합버스가 25인승 버스였는데 여기에 보조교사로 탑승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버스에 앉아있던 6살 아이의 옆으로 옮겨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혀로 팔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고 이거를 맞히는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하고요. 아이가 선생님이 하자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 아동이 이 교사의 팔에다가 혀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도록 시킵니다. 게임을 가장해가지고. 그리고 교사도 혀로 이 피해 아동의 팔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또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역시 성적인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연이어 4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껴서 어린이집 안 왔거든요. 주말 지내고 그 다음 월, 화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13살 미만의 피해 아동 4명을 총 13회에 걸쳐가지고 강제추행하고 또한 성적 학대를 했습니다. 다 인정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됐을까? 징역 2년 6개월. 자, 하지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갔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관찰 받았고요. 또 120시간 사회봉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까지 명했는데 검사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된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걸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래요. 성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면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나 또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일단 뭐 형량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이 교사는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한 다음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다음에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 주장인데요. 범행 당시에 지적장애가 있었다. IQ 51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소화기호증이 있었다. 이런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경해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인정됐을까요? 이런 경우에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교사에게 소화기호증이라는 질병, 정신질환은 일단 인정됐습니다. 이게 정의가 뭐냐면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또는 성적인 충동, 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소화기호증인데요.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격적인 결함이고 또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화기호증이라는 질병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심신미약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증상이 심각해서 원래 의미의 어떤 정신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심신미약 가능하다. 하지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정신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이건 심신장애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심신장애, 심신미약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IQ가 51인데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그게 심신미약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법원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지적 능력은 평균인에 비해서 좀 그냥 부족한, 그냥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다, 이렇게 봤습니다. 실제로 이 교사는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요. 학위를 땄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기 전에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도 또렷하게 했거든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속된 후에 경찰에서 진술할 때 범행 당시의 상황까지 다 자세하게 진술을 했어요. 그렇다면 IQ 51이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또 CCTV 영상들이 다 있었는데 이걸 볼 때 이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출입문이나 또는 카메라 이거 있잖아요. 네, 방향을 다 알아요. 그래서 문을 등지고 항상 범행을 하고요. 또한 카메라를 등지고 범행을 합니다. 심지어 아까 앞치마로 덮은 상태에서 범행했잖아요. 이거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의도하에 노력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은 아니지 않냐라고 보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게 바로 소아기호증이죠. 소아성애증. 범죄의 횟수나 또는 방법에 비추어서 소아성애의 성향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도 문제인 것이죠. 매일 아동들하고 함께 생활했어요. 여러 명의 사람과 여러 명의 아이와 있었는데 낮잠 시간에만 범행했다. 또 하원 시간에 한해서 범행했다. 타인에게 쉽게 발각되지 않을 정도의 추행만 저질렀다. 자, 법원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봐서 이 소아기호증이 심각하진 않다,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도대체 왜 징역형의 집행유예냐, 장량감경은 왜 준 거냐, 그러니까 왜 봐준 거냐 이거예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요, 판결문상 보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징역 2년 6개월 선택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봐준 거죠. 그래서 양형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판결문에 있는 이 양형의 이유 한번 들어보시고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또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이유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이집 남자 원아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이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자들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자, 그러나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반면 그러나 그렇지만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2살과 3살인 피해자 3명은 현재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유리한 정황인가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은 모두 현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 이런 점을 유리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가 피해를 기억하지 못한다? 지금 피해를 입었지만 큰 지장 없이 성장하고 있다? 이거를 얼마나 유리하게 봐줘야 되는지는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무튼 유리한 사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IQ가 51인데 그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다. 열등감을 가지고 성장했다. 성인이 돼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에 소아성애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근데 대인관계 어려움과 소아성애랑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은 다른 성인 여성에게 또는 성인 남성에게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했다? 이런 겁니까? 그러면 소아성애적 행동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법원은 이렇게 봐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외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또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등 성실히 생활해 왔다. 또 전과도 없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걸 떠나서 아예 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의 외삼촌을 비롯한 친척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 자, 이런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데요.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이거 너무 형이 가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소심이요, 2심이 원심 판결, 1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검사의 주장대로 더 강한 처벌 내려진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형량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간과한 게 있었어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3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이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심 판결에서 틀린 부분을 또 지적하고 고쳤는데요.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이었다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거지 폭행 협박을 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뭐 법정형이 다르지 않으니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실제 사건의 판결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런 일이 어디선가 계속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내 주변에도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피해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주 어린 2살, 3살 피해자만 아이들만 건드렸으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다 촬영이 됐고요.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됐고 또 6살 아이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궁극적인 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생각이 복잡해요. 왜냐? 아니 IQ 50일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맞나? IQ 50일인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맞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게 맞나? 자, 이 부분 제가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서 범죄를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적인 능력이 전혀 지장이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는데 이런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 범죄의 원인이 어떤 낮은 지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학교도 졸업했고 대학도 나왔고요. 또 자격증도 땄지만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건들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알아야 막을 수 있고 또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알아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사건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잘 알려지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상한 실제 사건들 판결문을 가지고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